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속사정을 털어놓는 게 처음이라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이 되네요. 저는 한때 그저 한 사람의 아내로 잘난 남편 내조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생색내지 않고 참기만 하니 그 모든 게 당연하고 우스운 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그 사람이 아직 치과대학에 다니던 학생 시절이었어요. 흰 가운도 입기 전 무거운 전공책을 끼고 도서관을 오가던 남편을 보며 저는 참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줍은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몇 해를 함께 보낸 끝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어느덧 결혼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죠. 처음에 월급쟁이 봉직의로 일하던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치과를 개원한 지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개원하던 무렵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동네에는 이미 오래전 자리 잡은 치과가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로 문을 연 남편의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는 날보다 텅 빈 대기실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남편은 진료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모습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도 나가서 뭐든 도울게. 어차피 이것도 다 동네 장사고 어르신 상대가 많은데 남한테 맡겨놓는 것보다야 내가 나가서 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하고 일손이라도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 하지만 처음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치과가 무슨 구멍가게야? 온 식구가 다 나와 있게? 아이, 됐어. 아직 초반이라 그래. 이제 내 실력 조금씩 입소문 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금방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인건비도 부담이 됐는지 결국 남편도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병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진료실과 환자 대기실을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진료가 끝난 뒤에는 바닥을 닦고 기구를 정리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설프게 청소만 할 게 아니라 병원 사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 이왕 돕기로 마음먹은 거 어설프게 건들지만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병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어깨너머로라도 익히려 했었어요. 처음 병원에 들어선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마음을 놓는지, 한번 다녀간 분이 다시 발걸음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진심을 다했죠. 낮에는 병원을 찾는 손님의 나이대와 성향도 파악하려 노력하고 병원의 경영이나 수익, 거래처 관리에도 신경 썼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혼자 눈썰미로 하나씩 배워나갔죠.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생각하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제가 병원에서 맡는 일이 늘어났어요. 아침이면 맨 먼저 출근해 어두운 실내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날 예약된 분들의 명단을 살폈죠. 처음 오시는 분이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며 두려운 마음부터 풀어드리려 애썼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께는 다음 일정을 꼼꼼히 챙겨드렸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조심해서 가시라며 밖으로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도 눌러드리고 손도 꼭 잡아드렸네요. 그러면 인상 좋은 어르신들이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치과는 왜 그런지 덜 아프고 덜 무서운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차분히 잘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내가 옆집에도 여기 다니라고 말해줬어.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하루의 고단함이 싹 가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칭찬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남편의 치과도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만족하고 돌아가면 그분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셨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대기실이 늘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었죠. 그러다 점차 시간이 흐르며 나중에는 예약하려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치과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지만 산후조리 중에도 온통 신경이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딱 한 달 만에 다시 출근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무리한다며 걱정했지만 전 그 모든 게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병원에만 매달린 건 아닙니다. 저는 집안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밥을 차리고 병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집안을 건사했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가 데려오는 일도 쉽지 않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예약 손님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네요. 저와 남편의 노력으로 일군 성과가 분명하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구박과 홀대였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의사가 될 귀한 아들이 어쩌다 저 같은 평범한 집안의 딸을 만났느냐는 거죠. 결혼하기 전부터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던 분이라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누그러지시겠거니 기대하며 살았네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병원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도리어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못마땅함만 더해갔습니다. 가끔 병원에 들르실 때면 손님으로 가득 찬 대기실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시다가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바로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아들의 병원이 잘 되는 걸 보고 흐뭇해하시던 마음이 저로 인해 망가져버린 거죠.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시던 날일수록 저를 대하는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제가 병원에 나오는 걸 그만두길 바라셨죠. 하루는 진료가 끝나갈 무렵 병원에 오신 시어머니가 절 한쪽으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예, 너는 왜 맨날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네가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직원들이고 네 남편이고 불편하지 않겠어?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일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왜 또 그러세요?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거야 손님 없을 때 얘기지. 능력 있는 우리 아들이 돈만 잘 버는구만. 왜 너까지 설쳐? 그냥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잘하는 게 돈 버는 거다. 괜히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가뜩이나 환자 보느라 힘든 애 숨 막히게 하지 말고 넌 이제 나오지 마. 아니 그래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뜸 제 말을 막으며 또 그날 얘기와 상관도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셨어요. 내 아들이 누구냐? 명색이 치과 의사 아니냐? 이만한 사위면 처갓집에서 떠받들고 모셔야 하는 게 도리인데 너희 친정은 도대체 사위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았고 떠오른다 한들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티격태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걸로 아시는지 쉼없이 막말을 쏟아내셨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의사 사율도 쓰면 응당 처가에서 열쇠 몇 개는 해줘야 도리지. 그런 집구석에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어렵게 자식 치과 의사 만든 줄 알아? 경우가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못했다기보다 진료를 마친 손님들이 오가는 병원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이를 악물며 버틴 거죠. 괜히 언성이라도 높였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병원의 평판과 이미지에 흠이 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됐거든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도 한참을 멍한 상태였어요.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렸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곱씹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난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후로도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어요. 명절이나 집안 모임이 있을 때 친척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도 거리낌이 없으셨죠. 우리 며느리는 어디 복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부모 복 없는 게 남편 복은 있는지. 얼마나 운이 좋으면 우리 아들을 만났겠어.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았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시어미가 뭐라고 하면 고개 빳빳하게 치켜들고 쳐다보기나 하고 하는 꼬락서니가 영 못 배운 티가 난다니까.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친척 어른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날랐습니다. 혹시나 누군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 곁눈질했지만 다들 어색하게 웃으며 못 들은 척 화제를 돌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더군요. 가끔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말씀하셔서 마음이 안 좋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나도 하루 종일 환자 보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냐? 어른이 그러시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러게 당신이 좀 잘하지 그랬어. 노인네 마음 하나 못 잡아서 힘든 남편한테 시어머니 욕이나 하고. 잘한다 잘해. 아니 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그래도 당신 얘긴 들으시니까.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며 손을 저었어요. 됐어 그만해. 당신이 어린애냐? 제발 알아서 하고 다시는 나한테 이런 고자질하지 마. 그 말을 듣던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결혼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맥이 탁 풀려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인과 어머니의 일인데 어쩜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면서 병원이 더 번창하고 사는 형편이 더 좋아지면 언젠가 시어머니도 제 고생을 인정해 주실 날이 오리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트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잦아지고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친정을 두고 하시던 말씀이 차츰 제 살림 솜씨로 옷차림으로 말투로까지 옮겨 붙더라고요. 김치 한 가지를 담가도 명절에 며칠을 매달려 차린 상을 보고도 늘 인상을 쓰며 화를 내셨죠.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했냐? 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개나 줘야지 어디 사람이 먹겠어? 이게 다 정성 없이 대충 만들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씀으로 깎아내리셨죠.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흠을 잡으려 마음먹은 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행여 제 표정이 일그러지기라도 하면 그게 또 다른 빌미가 될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던 날도 있었네요.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 또 참는 사이 시어머니의 요구는 어느덧 더 과감하고 집요해져서 제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같은 때만 부르셨다면 언제부턴가는 제가 병원에 나가 있는 평일 한낮에도 거리낌 없이 전화를 거셨죠. 진료 보러 온 손님들로 한창 분주한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면 대뜸 이런 말씀부터 꺼내셨습니다. 너 지금 어서 와서 이것 좀 봐줘야겠다. 뭐가 문제인지 갑자기 정수기에서 찬물이 안 나와. 네? 어머니 그건 정수기 회사에 연락을 하셔야죠. 직접 전화 걸기 복잡하시면 제가 연락해 볼게요. 아니 누가 그걸 몰라? 혼자 있는 집에 사람 들이기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 네가 와서 만져보면 될지 모르니 어서 와서 확인해 보라고.
저는 손님 응대를 하다 말고 전화기를 든 채 멈칫했어요. 일손이 부족해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가 고스란히 표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부르면 며느린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와야 마땅하다고 여기셨으니까요. 처음 한두 번은 저도 손님이 많아 안 된다고 사정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니까짓 게 거기 있어봐야 무슨 보탬이 된다고? 간호사도 아닌 주제 괜히 남자 일에 끼어들어서 사람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지. 어서 들어오기나 해. 그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전 결국 가방을 챙겨 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취급받으며 힘들게 일하고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언젠가는 그 고단함의 끝에 작은 보상이라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집과 병원 그리고 시댁을 오가는 정신없는 나날을 참아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름에 끌려다니는 날이 잦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는데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사소한 일로 절 불러대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모르는 척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병원을 비우고 다녀오면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부르면 얼른 다녀오라는 식이었으니 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호출은 날이 갈수록 그 핑계가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입맛이 없다며 식혜를 만들어 오라 하셨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겨울 이불을 빨아야겠다며 부르셨죠. 보일러가 고장났다, 형광등이 나갔다,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셨어요. 하지만 막상 달려가 보면 그리 급할 것도 제가 아니면 안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자신 마음대로 부리고 싶으시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어머니, 식혜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늘은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니 주말에 만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얘 좀 보게. 시어미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주말까지 기다리라고? 넌 어쩜 그렇게 정이 없니?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시어미 식혜 한 그릇 못 만들어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엔 자신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셨죠. 저는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주긴커녕 어머니 비위 좀 잘 맞춰드리라며 도리어 저를 나무랐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끼며 절망해야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병원에서 한창 손님을 맡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오늘 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점심때 맞춰와서 음식 좀 차려라. 정성스럽게 보이는 걸로 푸짐하게 준비해야 한다. 어머니, 오늘은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다른 날로 미루시면 안 될까요? 제가 빠지면 직원들이 힘들어서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다 불러놨는데 이제 와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잔말 말고 어서 들어와라. 친구들 앞에서 다 늙은 시어미 망신 주겠다는 거야. 뭐야?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한숨을 쉬며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장까지 박았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시댁 현관 앞에 서니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대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며느리일까? 아니면 그저 부르면 달려오는 일꾼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서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를 재워 굽느라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요.
5번쯤 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흘러 들어오더군요.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전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아들 병원에 매일같이 나가서 설친다니까. 지가 뭐나 돼? 아무것도 모르면 얌전하게 살림이나 할 것이지 뭐가 잘났다고 나서는지 원. 저는 전을 뒤집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가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험담하시는 소리를 직접 들으려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친구분 중 한 분이 맞장구를 치자 시어머니의 목소린 점점 더 높아졌죠. 친정이나 좀 받쳐주면 몰라. 그 집은 또 어찌나 형편없는지. 부족한 딸 자식을 의사한테 시집 보냈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나한테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감사 표시 한 번을 안 한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이를 악물며 참았어요. 그 정도는 그래도 늘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끝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딸을 의사한테 빈손으로 시집 보내놓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뻔뻔한 위인들이야. 그런 것들이 나중엔 사위 덕보려고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리겠지. 아우, 염치 없는 집구석. 내가 그 꼴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거지가 따로 없다고 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차곡차곡 눌러담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차올랐죠. 저를 욕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지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욕보이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냅다 집어던지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나갔어요. 그리고 힘껏 소리쳤죠. 어머니! 그 바람에 거실에 있던 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에서 나온 절 보고 흠칫 놀라시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 관리를 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왜 음식은 다 됐냐? 어머니, 저를 욕하시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동안 더 심한 말씀도 계속 참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고 덤벼? 오냐, 뭐 내가 틀린 말했냐? 할 말 있으면 어디 해봐라. 너희 친정이 잘난 사위였고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게 없으면 자식 앞에서 그 부모를 욕해도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시집 와서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 없어요. 병원 일에 집안 일에 몸이 부서지게 일하고도 항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고요. 제가 거칠게 뱉어대는 말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 눈치만 보셨고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가 대든다는 사실에 더욱 노발대발하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못난 거 참아주면 오냐오냐 했더니 정말 못하는 말이 없네. 그렇게 이 집 며느리 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누가 너 같은 거 붙잡기라도 할 것 같아? 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뒀던 말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 술술 흘러나왔죠. 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나가는 게 소원이시라면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왕에 차린 음식은 친구분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이게 제가 해드리는 마지막 음식이니까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치시는 게 들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죠.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왜 진작 그러지 못했는지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마음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분노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가 길가에 멈춰서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한 겁니다. 물론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앞으로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시댁을 나와 길을 걷는 내내 지난 세월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텅 빈 대기실을 보며 한숨 짓던 남편 곁을 지키던 날들,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모시며 병원을 위해 노력한 시간,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인정받긴커녕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던 나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죠.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만큼 잘못 산 건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제야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만만하고 우스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그제야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숨죽이며 살지 않겠다고요.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저는 곧장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더는 고민하지 말고 집으로 와.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는데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안도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오랜 시간 참아온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제야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남편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비로소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뒤로하고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날도 역시 아이는 친정에서 잘 놀고 있었죠. 병원 일로 바쁜 저를 대신해 엄마가 손주를 봐주고 계셨는데 그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날 보잘것없는 친정이라며 욕하기만 하셨지 그런 저희 엄마의 고생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서서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친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새벽에 일어나 종종거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묘하게 낯설고도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날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치위생사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을 전하는 게 맞나 싶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원장님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차를 가져다 드리려다가 두 분이 진료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말하다 말고 주저하는 상대가 이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요? 무슨 이상한 얘기라도 나누셨어요? 그게 원장님 어머님이 오늘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축하 파티요? 무슨 축하요? 제 물음에 금방 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상대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잘난 내 아들 뺏어간 년이 드디어 이혼한다고 이런 경사가 또 어딨냐면서 축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그동안 사모님이 병원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한다는데 좋아서 잔치를 연다니요?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상대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혼하면 그 뒷일은 다 감당되시겠어요?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던지는 경고이자 한편으론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담은 물음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저의 그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감당이고 뭐고 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네가 없어져야 내 아들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당장 깔끔하게 도장이나 찍어라.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남편은 어땠을까요? 제가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이 먼저 연락해온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돌아오라는 말도 하다못해 어머니를 말리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늘 그래왔듯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한숨 섞인 말로 이러더군요. 당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다며? 그것도 친구분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노인네 화 단단히 나셨으니까 나까지 피곤해지지 않게 알아서 잘해. 그냥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리란 말이야. 역시나 남편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외면한 채 가만히 방관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였죠. 솔직히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는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결정적인 순간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며 똑똑히 알게 됐어요. 남편의 침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편하려는 비겁함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엄마가 아이를 다독여 재운 뒤 조심스레 제 곁에 다가와 앉으셨어요.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엄마, 나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어. 제 단호한 말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이혼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으셨죠. 그저 제 선택을 가만히 지켜봐 주시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도 답답한 눈치였지만 저에게 직접 그 일에 관해 묻지 않으셨고 그 덕에 저는 더욱 마음 편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더없이 행복했어요. 그동안은 병원 일에 쫓겨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땐 온종일 아이 곁에서 웃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친정에 머문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주부로서 해오던 일도 병원에서 하던 일도 모두 그만두고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평화롭더군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쪽에서는 제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가서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고 잘 생각했다며 여유 있게 큰 소리를 치셨다더군요. 처음에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이 얼마나 가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죠. 제가 있던 자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홀로서기하며 제 앞가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차에 우연히 한 구인 공고를 발견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치과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 이력서를 넣어보자. 내가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까지 따며 쌓은 경력을 썩힐 필요가 없지. 가장 잘 아는 일을 하는 거야.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원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일을 돕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 정식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제 능력을 살려 재취업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공고를 찬찬히 살펴보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 문을 여는 치과의 위치가 다름 아닌 남편의 치과 바로 길 건너 맞은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저는 결국 망설임 없이 그 새 치과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내가 일하겠다는데 위치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내 능력껏 일하는데 뭐하러 남 눈치를 봐? 한데 운이 좋게도 며칠 후 제 이력서를 본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시험을 보며 그동안 해온 일들을 소상히 설명했어요. 단순히 접수나 보는 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고 예약을 관리하고 병원이 자리를 잡도록 살림을 꾸려온 경험을 털어놨죠. 새 치과의 관계자들이 그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함께 일하자고 하더군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저희야 두 손 들고 환영이죠. 사실 개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경력자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 누군가에게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기쁜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새 치과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일했어요. 손님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표정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분께는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네야 다시 찾고 싶어지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약 손님을 관리하고 거래처를 챙기고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를 다독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손에 익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어요? 제가 사람 하나를 정말 잘 구했네요. 그 칭찬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며칠 지나지 않아 눈에 보이는 변화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문을 연 병원인데도 한 번 다녀간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친절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그러더니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모셔오시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남편의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해온 일을 고스란히 다시 하면서 대접은 너무나 다르게 받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바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받아온 부당한 대우들이 결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우스운 일들이 아니었다는 걸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했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세요. 문자나 통화 기록,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자 휴대폰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시어머니의 문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차마 지우지 못하고 모아둔 그 모진 말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참이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화가 나긴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날짜별로 정리해가며 증거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한낮에 병원으로 걸려오던 호출들, 친정을 욕보이던 말들, 그리고 이혼을 두고 잔치를 열겠다던 정황과 관련된 증거와 증인도 알아봤죠.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 그동안 제가 견뎌온 세월이 절대 가볍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변화를 맞으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어딘지 모르게 얼굴빛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덕인 것 같았죠. 저는 거울 속 저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힘내자. 그런 각오로 새 치과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오전에 잠시 숨을 돌리며 문득 길 건너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을 남편의 병원이 어쩐 일인지 한산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며칠을 두고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한 달을 기다려야 진료받을 수 있던 곳이 그때는 대기실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더라고요. 반면 제가 일하는 새 치과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불어났습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예약 손님 명단이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죠. 더 신기한 건 그 손님 중에 이 낯익은 얼굴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전에 남편 병원에 다니시던 손님들이었어요. 하루는 무릎이 편찮아 늘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새 치과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그렇게 반가워하셨어요. 아이, 정말 여기서 일하는구먼. 내가 며칠 전에 그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 갔더니 영 분위기가 정 같지 않더라고. 아이, 사람이 들어가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멀뚱하니 보고 있기만 하고 성의도 없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아파트 사람이 자네가 이 병원으로 옮긴 걸 봤다고 하길래 와봤지. 근데 정말 여기 있었구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둘 절 알아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그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길 건너 병원은 어쩐지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진료를 하는데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거였죠. 진료받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어쩐지 정이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두 병원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치과는 예약받기가 벅찰 만큼 손님이 밀려들었고, 남편의 치과는 이제 예약조차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을 만큼 한가해졌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동안 제가 그 병원에서 했던 일들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을 이혼을 앞두고서야 확인하게 됐다는 게 허무했죠.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그 공을 좀 알아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어요. 간호사도 치위생사도 아닌 제가 병원에 나가봐야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요. 남자 일에 여자가 끼어들면 방해만 된다고도 하셨죠. 그런데 정작 제가 빠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세심한 배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원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손님이 줄어드는 게 그저 일시적인 일이라고 여겼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나빠지자 그제야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그 병원이 잘 돌아갔던 건 단지 남편의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살뜰히 챙기고 예약을 관리하고 병원 살림을 꾸려온 제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으니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딴판으로 목소리를 가식적으로 꾸미며 말씀하셨어요. 예, 그동안 내가 좀 심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성격이 급하고 말을 가려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진짜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만 화 풀고 돌아오너라. 병원도 네가 없으니 영 엉망이구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말이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그저 병원이 어려워지니 다시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해진 것뿐이었죠. 그 말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어져야 아들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이혼한다고 좋아서 잔치까지 여신다던 분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차분하게 되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신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또 본인 편한 대로 말을 돌리셨죠. 아유, 너 아직도 서운하구나. 그거야 홧김에 한 말이지. 아우, 너도 참. 그걸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어떡하니? 살다 보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난 일은 있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남편도 하는 짓이 시어머니와 판박이더군요. 제가 집을 나오고 딱 한 번 통화한 뒤로 한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넋두리를 쏟아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병원도 요즘 영 예전 같지가 않고. 당신이 돌아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가뜩이나 손님도 떨어져 죽겠는데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만두겠다고 하질 않나. 나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호소할 때는 피곤하다며 외면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곤란해지니 그제야 절 찾는 꼴이 기막히고 황당했습니다. 당신 전에 내가 어머니 일로 힘들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다시는 그런 고자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도 어른답지 못하게 직원들 얘기 나한테 고자질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도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창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누군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전 흠칫 놀랐어요.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제가 연락받지 않으니 직접 병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병원 안을 휘하고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기실을 가득 메운 손님들, 그리고 그 손님 중에 익숙한 얼굴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모두 예전에 아들 병원에 다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던 그분이 이윽고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예, 그나마 우리 병원에 남아있는 손님들도 자꾸 너만 찾는다더라. 임플란트 하러 오는 노인네들도, 아이 입 빼러 온 애 엄마들도, 스케일링 하러 온 사람들도 다들 네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모양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었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 다오. 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시던 분이 그렇게 사정하듯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두렵고 거대해 보이던 분이
어쩐지 자꾸 가엾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서도 저를 향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저 잃어버린 손님과 망가진 병원을 되찾고 싶은 욕심만 가득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동안 수없이 가슴속에서 되뇌었던 말을 차분히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문자로 여쭤봤죠? 제가 정말 나가면 그 뒷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입술만 달싹이실 뿐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 이미 마음 정했고 제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네요.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비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오랜 세월 저를 단단히 올가매던 사슬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제야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혼 소송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더군요. 평일 한낮에 병원으로 걸려오던 시어머니의 호출, 친정을 욕보이던 모진 말들, 그리고 이혼을 두고 잔치를 열겠다던 막말까지 하나하나가 제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정황들이었죠. 거기에 더해 제가 병원이 자리를 잡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차근차근 밝혀나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충분히 입증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전 그 말씀에 따라 그동안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병원의 성장에 이바지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그에 합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거죠. 또한 남편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괴롭힌 책임을 그때만큼은 분명히 묻고 싶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달림당하고 욕먹는 걸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 물러나 있던 것도 부부 사이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받았죠. 헌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동안 큰 소리만 치던 두 사람도 막상 법적인 책임을 마주하게 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가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듯 했어요. 며느리에게 함부로 했던 말들이 모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것 같더군요. 처음에 법정에서 위자료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어요. 자식이 이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확인받고 나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하셨어요. 평일마다 병원으로 걸려오던 그 모든 호출과 막말이 고스란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쥐잡듯이 잡던 모습을 증언해줄 직원과 손님들도 많았고요. 그동안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말들이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그제야 비로소 실감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동안 제 앞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초췌한 얼굴로 찾아온 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도 몰랐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정말 몰랐어. 내가 이제야 다 알았으니 소송 취하하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어머니랑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면 그렇게 할게. 제발 다시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 안 되겠어? 물론 예전에 그 말을 들었다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땐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후였고 그 사과조차도 자신이 곤란해지고 나서야 나온 것이니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팔짱을 낀 채 남편을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작 그렇게 생각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이젠 너무 늦었어. 나는 내 권리를 정당하게 찾고 내 인생 살 거야. 당신은 이제 나한테 남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아 합당한 재산 분할을 받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역시 제가 갖게 되었죠.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작지만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여전히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아침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지어 먹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 나눕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않는 이 평범한 나날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비로소 죄송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두 분이 그동안 저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들어야 했던 현실도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바쁘거나 아이 곁을 지킬 수 없을 때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 묵묵히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보잘것없다 비웃던 친정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도 예전에 저처럼 묵묵히 참기만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참는 게 미덕이라 여기며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기대하는 분도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날 함부로 대하는 이들 앞에 주눅들어 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이들의 삶이 더욱 큰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빌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